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선 폭우 수준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다행이긴 한데 비가 좀 잦아들었죠. 하지만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 예보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전 세계 경제 상황 다루고 있습니다. 베이징 봉쇄 공포다. 지금 상하이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화값 덮쳤다.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은 지금 긴축에 들어갔고요. 중국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수치로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값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요, 상하이 증시도 5% 곤두박질 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시죠. 지금 국회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상황을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 이거 관련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간접적으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중재안 잘 됐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좀 더 보죠. 여야 합의가 있은지 사흘 만에 전국이 급냉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요, 재논의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요, 이거 파기다. 뭐 파기 정확하게 확정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될 인물, 그리고 대통령을 마치고 떠난 인물, 이와 관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청문회 1번 타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어제 열리긴 열렸습니다만은요, 문만 열어놓고 금방 다시 닫았습니다. 선서도 못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했죠. 그리고 3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장관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듯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보죠. 프랑스 대선 결과가 나왔죠. 뭐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만 이 두 인물이 경쟁을 했습니다. 마크롱 재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르펜의 극우 바람이 거셌다. 마크롱과 르펜 이렇게 경쟁한 인물이고요. 좀 더 보죠. 결선 투표를 했는데 마크롱 59%, 르펜 41%입니다. 그러니까 41%를 얻었다는 건 만만치 않은 득표를 거뒀다는 거죠. 프랑스 고물가 그리고 정년 연장 등 난제가 지금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차기 대선에서는 극우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험대에 오른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부패 완판 이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뭐 기자들 앞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검찰총장 사퇴할 때 그런 발언 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지안이죠.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법안의 중지안에 대해서 검수덜박이라는 표현도 쓰죠. 뭐 박탈을 했는데 다 박탈한 건 아니다. 그래서 덜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재논의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안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에 합의해놓고 왜 다른 소리를 하는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재안 합의 잘 된 거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맞서는 상황 그리고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또 맞서는 상황 이렇게 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졌거든요. 그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점에서 이번에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죠. 근데 그런 상황에 주말을 거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논의 다시 합시다. 이렇게 민주당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가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보겠습니다. 앞선 기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입장을 강하게 냈다.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탈당한 선거 그리고 공직자 범죄 수사권 이해 충돌 논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재안에 따르면 4개가 떨어져 나가고 2개만 남았어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간 4개 중에는 선거 관련 범죄, 공직자 범죄가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이 부분이 뭔가 반발을 불러왔다. 이 기사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재안의 협상 그리고 이거를 수용한 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군요. 최명국인 권성동. 이거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가져와서 뭔가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게 번복이 된 거잖아요. 좀 더 보죠. 자, 윤석열 당선인 뜻 확인 뒤에 180도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었다. 그리고 재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네. 자,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게 좀 언론에서 많이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거를 합의를 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미리 확인해서 해야 됐는데 그걸 확인 안 한 건가? 확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 아니면 당시에 확인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주말 동안에 당선인의 생각이 바뀐 건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일단은 장제원 비서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특별한 교감이 없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교감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와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이 중재안에 대한 교감이 없었다고 아. 얘기를 했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인과의 면담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면담을 한 것으로 보도가 일부 되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확인해 보게 된다면 명확하게 중재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완벽하게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한번 생기게 되는데요. 저도 금요일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오전 예. 긴급 타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일이 진행될 때까지 명확한 합의문 전체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게 잘 된 것이다라는 내용들의 설명들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마 의총에서도 이 의총에 대한 추인 과정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이 보안 수사권을 받아내면서 예. 검수완박 법안이 일사천리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과 일부의 소통, 당선인 측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예.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 정도의 중재안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예. 결국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고 있는 지점은 정치인들이 짬짬이 야합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합의안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많은 언론들에서 지적한 게 여야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의 반응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 여론들이 치닫게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예. 내고 있는 터라 아마 앞서 말씀하셨던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정 수준의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요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그날 금요일 당시에 인수위의 최지원 수석 부대변인이 관련된 답변을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거에 대해서 인수위는 존중한다라는 한마디만 내보냈어요. 존중한다. 존중한다. 그 존중한다는 의미가 만약 많은 내용들을 다 충분하게 설득 듣고 보고받았으면 예. 단순히 존중한다는 얘기로 그치진 않았을 텐데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검토한 뒤에 추후 별도의 입장이 있으면 말하겠다라고까지 언급했거든요. 그런 면들을 보건대 조금 원내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 발 물러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황상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동안 인수위 또는 뭐 당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알고 있을 테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게 부족했다. 일단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근데 아직은요.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상황이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선거, 그다음에 공작 수사 이거 넣자 검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지금 2개만 남긴 건데 더 추가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중재안 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이렇게 번복하는 거는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다. 강력히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당 일각 여기는 강경파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요. 강경파들은 이참에 아예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박탈합시다. 6개 다 없는 걸로. 이렇게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재를 했던 국회의장도 참 난처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번복하고 재논의 얘기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서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통상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원내대표가 다른 경쟁정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고 뭔가 합의안을 갖고 오죠. 그리고 본인은 이거를 좋다. 그러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뭐 추인을 붙이잖아요. 근데 추인 될 때도 있고 추인 안 되는데 추인 안 되거나 나중에 번복이 되면 원내대표가 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불신임을 받거나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무수히 많았죠. 예. 또 중도에 그만두는 원내대표도 굉장히 이게 뭐 많았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있었어요. 예, 지금요. 많이 있었습니다. 중도에 여러 가지 어떤 뭐 나경원 전 대표도 그렇고 박영선 전 예. 대표도 그렇고 중도에 굉장히 자기 당 내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되는 4월 8일 날 예. 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키워드 표현했지만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로 꼽히시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요. 아마 빨리 합의한 것은 아마 당선자의 뜻이 협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그 정당 내 합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회를 좀 안정시키면서 초기에 윤석열 정부의 안정기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앞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네.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을 좀 이렇게 같이 품에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네, 했다고 그런 볼 수 정치적 있네요. 판단을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도 좀 난감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자 이런 어떤 그 또 선거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한 수사권 자체도 없다. 물론 권성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수사를 교정할 수 있는 재수사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박탈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지만 국민 일반이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 비리에 대하여 선거 비리에 대하여 예. 전혀 검찰한테 수사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야합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은 주말 동안에 지적이 많았어요. 네, 그 부분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게 민주당이 강성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또 날치기 예. 시도를 하면 예. 오히려 지방선거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미리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오히려 합의해주고 민주당이 그냥. 강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네. 국민의 입장에선 나을 수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내에 작용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과연 이제 검수완박 부패 완판 자체가 예. 윤 당선자의 워드 아니겠습니까? 워딩 예. 아니었습니까? 그 워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번 법안의 통과가 과연 매칭이 되느냐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성급한 일방적 판단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었고 다만 어찌됐든 간에 원내대표가 원내의 논의 속에서 결정하고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같이 만약 이 문제가 재논의 된다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셨잖아요. 뭐 이 얘기를 살짝 붙이신 거네요, 지금요. 예, 한민수 전 수석께서 발언권 요청하신데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뭐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일도 해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 가서 부결되는 경우는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거를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이 부결 다시 원점으로 돌린 거는 뭐 사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시사점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3일 만에 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파기한 거는 명분과 실리를 잃었습니다. 잃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도 당일날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협상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근데 곧 있으면 집권당인데 집권당 대표가 예.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통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쉽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에서 뭐가 잘못되냐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모양새 빠진 일인데요. 예. 저는 여기에서 지금은 당장은 뭐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이제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예. 전 좀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받을 수도 있다.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점이냐면요. 예. 이분이 뭐 민정수석도 폐지하고 청와대도 안 들어가겠다고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고 한 분이 예. 국회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이 추인한 합의안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번복을 시켜버렸어요. 본인의 그러니까 뜻이라고 좀 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뭐 선거 공직자 수사 어디 하냐 이것 예.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좀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처 범죄수사처 공수처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경찰이 하고 있고 예. 보안 수사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 좀 불만이더라도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본인이 나서가지고 당선인 신분으로서 의원들이 합의한 걸 뒤집었을 때 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뭐 논의는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 법안소위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뭐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았어요. 뭐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뭐 영상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마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 거는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원내 상황에 관해서 의견 제시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제 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랑 당선인께서 이 검수완박 문제 관련해서 좀 의견을 교환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 후보자 임명되시고 지명되고 크게 연락을 하고 한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께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최인현 변호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죠. 예.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합의를 깨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원칙을 깨는 합의는 깨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그 검수완박 이 부분은 예. 헌법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왜 비판이 나오죠? 결국 현 정권이건 다가오는 정권이건 국회의원들 자기들 면책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것은 깨는 것이 맞고요. 나아가 아까 지금 지금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예.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한테 후보자. 예. 전화한 것에 대해서 모양이 빠진다고 했는데 예. 현 정부의 지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 이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안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검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말 동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다는데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참 이 사안은 싸움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워낙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재안까지 좀 사실상 파기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쉽게 뭔가 다시 접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뭔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회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혹시 후회하는 걸까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키워드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송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가 공개됐는데 두 가지 요 모습에서 나온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죠.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발탁한 게 문제였나. 여기서 말한 발탁은 이제 검찰총장 이렇게 이 뜻이 되겠죠. 윤 발탁한 게 문제였나.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걸 보면 아니 혹시 뒤늦게 후회?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대 당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 이거 아이러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좀 더 보죠. 윤,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이상한 모양새 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도 해요. 윤의 조국 수사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이 겪은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 여기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마음의 빛 이게 좀 떠오르는 대목이죠. 비슷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 했던 분이 맞아면 야당의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됐으니 하여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인데 검찰로서는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시점 같은 거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영상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앞부분에 지금 집중해 보죠. 한민수 전 수석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 발탁한 게 문제였나? 뭐 이상하다, 이상해졌다, 아이러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특히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후회가 좀 담긴 겁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화면도 봤습니다만 그 퇴임을 불과 이제 15일 정도 예. 남겨놓은 대통령이 진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예. 할 수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언제나 진정성이 있고 솔직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 본 것처럼 본인의 소외가 지난 소외가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보통 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다 떠나서 이제 집권한 당에서는 그 대통령한테 어떤 소임이라고 할까요? 뭐 임무라고 하고 그중 가장 기대하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가 그 지지자나 그 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문 대통령이 얘기한 아이러니, 본인도 모르겠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본인이 발탁한 검찰총장입니다. 예. 특히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몇 단계를 이렇게 높게 발탁을 예. 해서 결국은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내가 뭐 다들 반대하는데 지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른바 친문계에서도 윤 총장이 임명된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상당한 기대를 했고 그 임명장을 줄 때 우리 총장님이라고 했듯이 예. 아마 그 이후로도 밝혀졌는데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임명 강행하고 할 때 왜 저랬을까? 그랬을 때 많은 내용들이 이제 뭐 저도 취재를 하고 알려진 게 대통령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을 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을 시키면 두 분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이른바 소위 케미가 잘 맞아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거다. 예. 이런 기대를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발탁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상대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떤 참 당선의 아이러니라는 표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걸 후회를 하는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느낀다는 표현이었을까요? 어떤 쪽이었을까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두 가지 모두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 착착한 마음이 있지만 예. 그 어제 인터뷰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들이 선택한 거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건 받아들이겠다는 분이고요. 우리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발탁한 사람이 야당으로 예. 가서 또 대통령이 됐으니 예.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많은 얘기 표현을 썼지만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섞어놨죠 지금. 아무튼 뭔가 아이러니다 이런 표현인데. 자 김명민 교수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이것도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던가 이걸 좀 추측을 하게 되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특정 진영의 편으로 만든다는 표현과 생각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예.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여러 소회를 밝힌 것 같은데 저는 저 기사 제목에 윤 발탁한 게 문제였나라는 대통령의 생각에서 윤이라는 단어를 빼고 추미애 장관 발탁한 게 문제였나 점점점이라고 하면 꽤나 예.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추 발탁한 게 문제나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꽤나 의미 있고 내용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예. 단골 검사 그리고 실력 있고 유능한 검사를
승진시켜서 검찰총장에 발탁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일이지만 예. 그 이후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른바 이에 대한 추윤 충돌, 추윤 갈등. 그런 갈등 예. 국면들이 노정돼 있었고 헌법가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의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인 거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하나하나가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 같은 아이러니다라고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던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민 교수께서는 발탁 얘기 꺼내고 또 대통령, 상대당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요 사이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임명한 거 요게 생략된 거 아니냐. 요렇게 좀 여기다 첨언을 하신 거네요, 지금요. 이렇게 좀 해석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송에서 나온 그 발언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 여기 아까도 영상도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본인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사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급과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물으니까 예. 여전히 그 사람, 그 가족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예. 얘기를 그 했단 가족들과 말이에요. 뭐 본인이 겪은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아까 예. 뒤에 보면은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고 그 시기나 방법도 공교롭다. 예.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여전히 본인이 어떤 그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수사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인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이른바 선사후공인 거죠. 계속 사적인 감정이 앞선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내 대선이나 아니면 대선 예. 과정에서 계속 물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는 검사로서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마디로 먼저 공적인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예. 나서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까지 찾아간 다음에는 예. 송구하다. 한마디로 선공 후사의 생각을 그대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보면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사후공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공후사 이런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마음이 아픈 건 맞죠. 인간적인 소외는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5년 동안 바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은 표현과 발언들이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가 아니라 또 좀 남아있다 그러죠? 내용이요?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약간 어떻게 보면 소신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또 했습니다. 조국 그리고 정경심 입시 비리 관련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조국 전 장관 40분 만에 100번이고 사과하겠다. 그리고 부인은 지금 수감 상태라서 내가 대신 사과한다. 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 꺼낸 취지가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 예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하려면 먼저 성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꺼낸 얘기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님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많은 장관 후보자들 상당수가 지금 이른바 이제 아빠 찬스 논란, 의혹 이런 게 다 휩싸여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지금 강하게 파고들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걸린다 이런 취지로 들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정호영을 비롯해서 예. 여러분들의 후보자들의 아파 찬스에 대하여 민주당이 당연히 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만은 이제 강한 그 비판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충분히 성찰을 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비슷한 모습을 받게 완전히 털어냈는가예요, 예.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자기의 재판에 대하여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어제 그럼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사과를.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조국 장관은 우리가 당한 만큼 당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수사해달라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과연 아직도 국민들이 마음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가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법사위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여전히 친조국 성향의 의원들이 많잖아요. 지금 검수완박 예. 그 국면에 있어서도 예. 그분들도 조금 더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 과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을 하면서 예. 맥을 짚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지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발언도 소개돼서 이렇게 좀 같이 묶여서 좀 다뤘습니다. 자, 호텔 외빈 만찬. 뭐 이게 통상적인 경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에 취임하는 날,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 외빈들이 오잖아요. 축하 사절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떤 행사를 통상 갖거든요. 저녁 만찬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급 호텔에서 열리게 된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자, 그럼 기사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내달 10일 정오 개방됩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날 낮에 개방이 되는 겁니다. 문을 열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새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름은 피플스 하우스 뭐 이런 이름으로 제안이 됐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집인데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피플스 하우스. 이게 아마 청와대 블루 하우스 뭐 이런 거하고 좀 맞힌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이 있다 그래요. 피플스 하우스. 네, 좀 더 보죠. 어제 인수위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취임식 날 당일 뭐 취임식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어떻고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 관람을 내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마치고 바로 용산에서 집무실 시작한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 비서실 등 완비. 청와대의 경우는 뭐 관람 인원을 조금 제한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좀 혼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게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지금 이 인수위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5층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 본 집무실이 2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층은 지금 국방부가 이사를 간 다음에 아마 한미연합훈련이 4월 28일 날 끝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중순쯤 돼야 되지 않겠냐. 본 집무실은 그렇고. 자, 김병희 교수. 네. 청와대 개방, 지금 5월 10일 정오 뭐 이렇게 소개됐는데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개방이 되면 그날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이기 때문에 예. 그날 이제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하고 청와대를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5월 9일 날 청와대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나오기로 돼 있어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께 청와대가 개방이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전까지 집무했던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한 번에 다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가서 조금 전에 나왔던 청와대 경내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되는데 내일부터 신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볼 수 예. 있는 상황을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2시간씩 6,500명 그리고 하루에 최대 인원은 39,000명에 달할 정도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뭐 포털 등에 들어가서 국민비서를 치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예약이 가능한데 이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예약을 받을지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있고 지금은 예약을 받고 가게 되지만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조정이 돼서 개방에 대한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예. 그때는 특별한 예약 시스템 없이 누구나 들어가서 예.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현재 인수위의 보관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청와대 경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건물 안은 아직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예. 바로 나오자마자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촉박하군요. 안에 있는 보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예. 나중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역사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같이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내일 당장 신청을 좀 해서 아이들이랑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경내를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건물들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 이거는 좀 정해야 되는 사항이 예.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어제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내용 좀 발표를 했거든요.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취임 날 청와대 완전 개방. 그러니까 10일부터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희 교수가 설명했지만 이제 뭐 접수를 받아서 이제 이런 제안이 당분간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또 몰리시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원 제한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추가됐네요. 영빈관이 없어서 호텔에서 외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영빈관은 청와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취임식 끝내놓고 저녁에 그 영빈관, 청와대 경내 안에서 뭔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청와대를 안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대신 찾은 게 호텔입니다. 그래서 외빈 만찬. 여기 보면 특정 호텔 이름이 나오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요. 당장 취임식 당일 외빈 만찬을 위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신라호텔을 대관했다. 그러니까 호텔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 있는 영빈관을 빌린 거죠. 청와대에서 외빈을 맞이할 수 있는 영빈관이 있지만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외부 공간을 빌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그럼 한미 정상회담은 어디서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이제 청와대 같은 곳에 장소가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호텔을 빌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그제 좀 반응을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열 계획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들은 관례적으로 취임식 때 외빈 초청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민생 회복 시국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호화 혈세 잔치입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이나 인수위 차원에서는 5월 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한다. 여기에 아마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의미를 거기다 삼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전에
국회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서하죠. 예,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을 하는 것이죠. 다만 완전히 개방한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안보시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날 이제 그 청와대 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다 열지는 못합니다만 업무 자체를 다른 곳에서 그렇죠. 시작한다는 다른 곳에서 그런 시작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그 원칙을 어쨌든 관철시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예. 더불어서 아까 지금 앵커나 두 분께서 얘기했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 예. 반면에 지금 그 호텔 만찬 예. 외빈 만찬을 하려고 하는 곳은 호텔을 오히려 빌리는 거죠. 그 호텔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호화찬란한 곳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의 미를 강조했는 한옥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미를 제대로 보여줄 수 뭔가 있는 좀 보여줄- 대표적인 곳도 보여줄 될 수 수도 있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빈관에서 하면은 돈이 안 듭니까? 호텔에서 한다고 돈이 더 듭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외형적인 것을 지나치게 그게 특급 호텔이고 5성급이라고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해외에서 알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방점을 둔다고 하면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지금요.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왜 호텔에서 하는데 돈이 왜 더 안 들겠습니까? 더 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조대라고 하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되고 있지 청와대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조대 같은 경우는 국가 행사를 당연히 영빈관으로 칩니다마는 민간에게 대여합니다. 국가 행사 있을 때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청와대에도 영빈관이 있잖아요. 그 영빈관을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게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외국 손님을 거기서 치를 수 있고 뭐 심지어 결혼식도 할 수 있게 빌려주면 될 것 같고 다만 국가 행사 때 거기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텅텅 내두는 게 국민한테 개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거기 주무시지 않으셔도 뭐 주무시는 거는 자기 집에서 주무신다 하더라도 왜 청와대 활용을 갖다가 텅텅 비워놓고 그걸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안 하겠다라고만 하느냐 이거죠.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 안에 계시지 않겠다. 충분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그거 뭐가 나쁩니까? 그게 시민한테 뺏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더 국가의 예산을 더 충실하게 쓰는 것이고 또 외국 손님 바이든 대통령 어디서 또 모실 겁니까? 어느 호텔로 모실 겁니까? 뭐 국방 컨벤션 센터 거기 합리적으로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네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현재 뭐 광화문 시대 하더니 일주일 만에 용산 오고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하나도 없이 그냥 적극적인 그런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정은 됐습니다 지금. 결정됐으니까 뭐 진행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뭐 좀 뒷말 좀 남겼죠. 자, 다음은요. 이 경기지사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그 기사 좀 이어가 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미니 대선 경기다. 그러니까 좀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가 미니 대선 형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한쪽은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의 명심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윤석열의 윤심, 이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각자 이렇게 작용했다면 이게 또 다른 작은 대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졌는데 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두 정당에서. 김동연 민주당 경선 과반 득표, 그리고 뭐 이재명의 성과 계승 발전 약속한다. 이거 어제 밤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서는 김은혜 후보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뭔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두 후보의 이야기, 어떤 지지를 호소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남 뒷다리 잡을 때가 아니라 발목 잡을 때가 아니라 힘차게 앞으로 뛰어나갈 때입니다. 제가 그 다자간의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양자간의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 우위에 점했던 여론조사는 이미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김영준 전 의원이 그다음에 김병민 교수 두 분께 물어보겠는데 이게 먼저 김병민 교수. 네. 이게 지금 대리전이라고 언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명심, 유인심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만약에 양쪽 후보 진영에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계속 이런 각도에서 볼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도 또 그런 각도에서 볼 겁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승리한다면 승리한 쪽은 굉장히 힘을 받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패한 쪽은 이건 큰 상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후보 다 지켜보시기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뛰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결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마지막을 두고 함께 단일화를 가졌던 모습들이 있고 이번에 경기지사로 출마하게 되면서 출마 선언 때 같이 옆에 섰던 인물들이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인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 단순히 개인적인 개인기로 이 민주당이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점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 전 후보가 함께 정치적인 힘을 보태고 있다는 판단이 될 수 있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중간에 나왔거든요.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윤심이 작용했건 작용하지 않았건 이 내용들을 떠나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선거 구도는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좀 맞춰줘야 되겠는가에 대한 선거 구도로 가게 될 텐데 지난 대통령 선거 0.7% 차이 중에 경기도의 선거는 민주당이 더 우세를 점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도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경기도에도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심각한 민생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함께 경선을 했던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또 이번 선거전에서 얼만큼 뒤에 지원 사격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병민 교수 말씀드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너무 미대선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건 좀 부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보이는데 김영규 전 의원님께서는 미대선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분석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휴광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경기도민에 있어서 물론 대선 간의 그 논쟁하고 별도로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김은혜 후보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 그다음에 71년생이 우리의 도지사로서의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내심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흡족해 했는데 굳이 윤 당선인이 김은혜를 내서 이렇게 이기게 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 입장에서 그렇게 흡족할 만한 결과일까. 이건 지방자치라고 하고 하는 고유의 영역에서 물론 유승민 후보가 뭐 어떤 경기도에 살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를 힘있게 키워가는 데 있어서 윤 당선자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뭔가 이렇게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출중하지 않았나 지난 토론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지금 작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김은혜 후보를 국민의힘과 윤 당선자가 뽑음으로 인해서 이거 정말 뭐 이게 당선자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라는 경기도민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그 수원시장 같은 분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유승민 후보가 출연함으로써 큰 인물 대결로 감으로써 이렇게 약간 결국은 이른바 김동연 거물고 후보자를 선호하는 현상. 네, 그렇게 됐고 결과는 유승민 대 김동연이 아니라 김동연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더 이롭게 되는 지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만약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는 윤 당선자, 새로운 대통령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선이 끝난 지 꽤 지났는데 또 뭐 미니 대선이다, 대선 연장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놓고는 아예 뭐 대선 연장전. 근데 아예 또 그중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놓고는 미니 대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 취임식 관련해서 그리고 뭐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패널 분들 말씀하신 중에 벤치 500대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확인해 본 결과 500대까지는 아니고요. 뭐 취임식장하고 이 만찬 장소로 오가는데 이렇게 좀 기사에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저희 이 제작진이 전 팩트 체크를 좀 해본 건데 벤츠는 5대고요. 그리고 국내 고급 수령차가 한 50여 대 정도 있다. 그래서 500대는 아닌 거다. 숫자를 조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외교 관리에 따라 했다. 외교부의 설명이 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키워드 아빠 찬스 A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표현이 곳곳에입니다. 알고 보니까 참 곳곳에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기사 2가지가 있는데요. 논문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아빠 찬스 중고생 논문이 1000건 이상이었다. 근데 그 가운데 96건만 부정 판정.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들어간 경우 이걸 검증해 봤답니다. 근데 1000건이 훌쩍 넘었고요. 그중에서 부정으로 보이는 거는 96건. 여기 보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40학교 여기 표시돼 있네요. 이렇게 표에 있습니다. 쭉 보이죠? 이렇게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조민 말고도 더 있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뭐 사례처럼 지금 돼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일단 뭐 1000건 넘게 있는데 96건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적발이 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입학 취소했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까 1000, 96, 5. 뭐 이렇게 되네요, 지금. 그리고 취소가 된 경우를 갖게 된 대학교가 또 여기 소개돼 있군요. 또 이렇게 대학 이름들이. 보겠습니다. 근데 대입에 활용된 게 10명이었는데 그걸 활용한 경우가 근데 조사 6년 걸리고요. 그중에 5명만 입학 취소됐다는 겁니다. 최인영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교육부가 이번에 또 계속 문제가 돼서 그런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그 교수 아들, 딸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썼는 논문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들어간 게 얼마인가 봤더니만 한 1,100건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중에서 부정으로 판정된 것이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96건밖에 안 되니까 전체 중에 10%가 채 안 되는 것이죠. 10%가 안 되네요. 10% 채 안 되고 더불어서 거기다가 부정으로 판단해서 학교 등록 취소했던 것은 이게 0.몇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럼 부정 교수들 해가지고 징계를 했냐 봤더니만 저 내용에 있습니다만 전체 69명 중에 10명만 징계를 했대요. 이와 관련되는 얼마 안 되는군요. 징계 시효가 3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3년 지나가지고 하려고 해도 징계 시효가 다 됐으니까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3년만 넘어가면은 아무런 것도 없고 징계란 것도 알고 봤더니만 경고밖에 없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일단 합격시켜놓고 통과시켜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도 취소되는 케이스도 없고
부모들, 교수들도 징계받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운 나쁘면 걸리는 수준 정도다. 그렇죠. 걸린 거에 나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항상 참 재밌는 것이 이게 2019년부터는 자기소개서에서 이 그 생기부 내에서 논문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면 뚝 떨어졌어요, 이게. 그런 걸 논문 쓰는 보면은 경우가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가. 결국 그동안 교수들이 자기 아들을 딸을 직접 자기한테 일부 논문 공저자로 넣거나 아니면은 서로 아는 교수들끼리 품앗이를 해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밝혀지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봤던 조선일보 기사 다시 좀 불러올까요? 그 중간 제목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가운데 제목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1000여 건이 넘었잖아요. 이게 미성년자가 참여한 논문이. 근데 대학 자체 조사를 해봤는데 900여 건은 문제없다 판정입니다. 문제없다. 그리고 교수가 자녀 이름을 올린 경우도 200건이 넘는데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문제없다 논문이요. 자, 미성년자 학생이요. 논문에 참여할 줄로 엄청난 실력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근데 그 학생들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과연 그 논문을 쓴 분야에서 연구를 하거나 어떤 직업을 구하고 있는지 한민수 전 수석님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좀 전에 벤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언론이 특정 보도라고 해서 인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500대까지는 아니랍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된 아까 바로 잡았어요. 말씀드린 거에서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33건이나 되나. 정말 그 중에는 실제로 뭐 공부를 잘하거나 연구 실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가장 우선이야 그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자기 보인들의 자녀들만 이렇게 해서 스펙을 쌓아주겠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손방망이 처벌과 자체 조사, 대학들이 자체 조사를 하니까 937건은 뭐 없는 걸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학에 맡겨놨으면 그 아는 교수들,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전형 만든 분들이 다 대학 동기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학 의사, 동료 의사들. 그걸 의심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효가 끝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여기도 보면 뭐 징계가 해임은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 처벌 수위도 좀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또 분노하는 게 뭐 병역과 취업이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은 게 입시거든요. 입시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발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